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내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내일 회동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다른 이야기 전에 이제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수사는 어느 선까지 좀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나타난 것으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비자금을 100억인지 200억인지 챙겼다. 이게 이제 나타나 있는 그 단서 같은데 네. 지금 의혹들은 현 경영진이 뭔가 그 전 정권의 인사들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비자금이 흘러갔는지 이런 그 의혹들이 있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저는 우리 그 언론에서 이게 참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경영의 실패인지 아니면은 현 회장이 그 횡령이나 배임 같은 그런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 비자금이 그 예를 들어서 박영준 전 차관 같은 사람한테 흘러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그 정치적인 그 사건이 될 텐데 네. 거기까지 검찰이 수사를 그 할 수 있을런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경영의 실패, 이 포스코가 국민 기업인데 최근에 경영이 매우 안 좋으니까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IMF 그 사태 당시에 말이죠. 당시 그 재무부 장관, 경제개혁원 부총리 다 그 책임을 물었는데 대법원 가서 그 무죄 났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금 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베트남 건설 네. 107억의 비자금 말고도 이 그 정준양 회장 재임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M&A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고가로 완전히 그 깡통 나는 회사를 갖다가 수주해가지고 M&A를 해가지고 해를 끼친 점.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세 번째로 주목한 그 비리 혐의점이요. 이미 2013년도에 국세청이 이 포스코의 PNS라는 회사를 매출을 부풀려서 수백억을 조세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국세청이. 그래서 이 세 덩어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 사실은 주목하고 있다가 네. 지금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의도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부패 척결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일단 그 부패 척결의 그 대기업 포스코를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네. 이게 하는 과정에 여태까지 수사 자료가 그 범죄 정보 수사 자료가 축적된 과정에서 이게 가장 큰 것이었다. 네.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에서 나온 포스코 흑역사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아마 포스코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렇죠. 이제 흑역사는 흑역사대로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지금 큰 그 현 정부 들어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본 중에서는 가장 큰 그 덩어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매번 이렇게 포스코가 문제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권마다. 뭐 민영 기업으로 이제 그 신분이 바뀌었지만 네. 그 국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영 기업이거든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그 정부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주식 분포 상태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의중이 반영이 되는 상태에서 경영진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뭐 스스로 알아서 사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았는데 김만재 회장 이후에는 그런 대로 뭐 잘 되다가 이구택 회장 같은 경우도 경영적으로 잘 했다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주가가 한 30만 원 갔었는데 네. 외국계에서 경영권을 침탈하고 할 때 방어도 잘했고 이때 이제 갑자기 그 정영진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인사 개입한 사람이 박영준 전 차관 그다음에 뭐 저 전신일 남호 회장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중은 그 다른 사람이니까 그 도전한 사람들 그만둬라 이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어떤 이런 경영 부실에는 비자금이라든가 그 정권 측근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비자금 흘러간 의혹 이런 걸로 이제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스코의 비자금이 전 정권의 측근들로 흘러갔다. 이거는 온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 정권들을 보면요. 네. 많은 그 기업에서 그 비자금 흘러가서 그 사업 처리 많이 됐는데 보통 뭐 벤처라든가 뭐 향토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줄을 타가지고 대통령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구속이 되고 했는데 포스코는 국민 기업 중에 기업입니다. 예. 국민연금이 한 7%, 8% 갖고 있고 그렇죠. 워렌 버핏도 한 5% 갖고 있고요. 이 보통 기업이 아닌데 이거 정말 그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충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거 영포 라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정권, 즉 전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라면서 좀 반발의 모습은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결국 이제 이재호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반발 아니면 반발하고 지금 모임도 지금 네. 뭐 예정돼 있는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준비돼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정부가 어떤 정부든지 간에 3년 차에 들어서 국정 동력을 찾고 네. 이렇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국정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동력을 찾기 위해서 결국에 부패 수사, 부패 척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MB맨들이 많이 걸려 있는 포스코가 이렇게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지 처음부터 MB와 친이계를 겨냥해서 네. 이 정부가 이렇게 사정의 칼날을 또 빼들었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MB 측근의 이재호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일면 이해는 되지만은 좀 안타깝게도 좀 그 지금부터 그렇게 반발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3년 차쯤 되면 이제 사정의 칼날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이번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흐지부지 됐다 느낌이 있었거든요. 글쎄 제가 그 공부를 해봐도 네. 그 3년 차 때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태광 실업이라든가 또 대북 송금 같은 거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크게 성공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과연 그 대통령이 그 진정성에서 저는 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포항종합제철로 시작되는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의 어떤 정서적인 면도 많이 좀 그 작용해서 이번 수사 지시가 내려가지 않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포항종합제철을 건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배고픔을 해결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포항제철을 영일 만에 만들 때 차관을 안 해줘가지고 박태준 회장이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갖고 오는 아주 이런 그 역사가 있는데 이런 그 글로벌 그 국민 기업을 성장을 했는데 자칫 정준영 회장이 그 무능이라든가 경영에 실패를 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사로 계속 그 몰아붙여가지고 결과가 없었을 때는 포스코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어떤 그 위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제가 검찰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 저자세라든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전 정권의 칼날을 높이 대고 있는데 이번에 칼을 빼들었으면 정말 저는 한번 뭔가를 보여주길 바라요. 만약 없다면 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도 큰 문제입니다. 온 국민이 충격이 받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의 이번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이제 국가 대개조,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대개조, 적폐 해소를 위해서 결국에 공공 부문의 개혁을 이렇게 쭉 추진해 왔는데 그것도 별 성과는 없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그게 말이 민영 기업이지만 사실상 국민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패 이 포스코를 갖다 한번 정리 도려내봄으로써 뭔가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도 일신하지만은 네. 실질적인 좀 성과를 내면서 이 포스코의 어떤 부패 척결 부분을 적폐해소 차원에서 이제 공공 개혁으로 연결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정 교수도 말씀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 정권과의 괜한 갈등만 일으키지 특별한 성과가 없이 이렇게 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포스코는 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박태준 명예회장과 그 황경로 씨가 박태준 사람을 갖다가 쓸데없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사실은 정리해서 이 흑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지금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좀 그런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여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문재인 대표가 할까요? 경제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각을 세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뉴스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계속 문제는 경제다라고 네, 아예 맞습니다. 딱 그 슬로건을 본인이 그 세워가지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앞에 스투피드,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라는 말만 없으면은 그 클린턴 정부하고 이제 그거만 없기 때문에 다른 건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해법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 그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문재인 그 대표의 지금 야당은 성장을 그 하는 건 좋은데 실질 임금을 늘려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성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그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고 그 외에 뭐 그 임금 저임금 문제라든가 사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경제에 대한 그 화두를 먼저 점했다는 점에서 내일 대통령이 또 어떤 또 새로운 그 카드로 또 야당 대표하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당 대표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전의 그 당대표 회담하고는 다른 굉장히 야당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표 어떤 얘기 할까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순방 선거하고 그다음에 그 리포트 효과, 한미 동맹 이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살짝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경제 문제로 결국에 와서 문재인 대표하고 경제 문제를 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경제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일테면은 실업의 문제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소득의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끈질기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이 김무성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 최저임금 경제 문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문제 그다음에 그 공무원 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해서 의외로 이 문재인 대표가 주제적으로 끈질기게 얘기를 함으로써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까지 해서 이 세 분이 이런 대타협 아닌 어떤 타협의 결실을 맺으면은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큰 성과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내는 평가를 받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보면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이 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화두를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온 거죠.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렇죠. 이미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경제 정당 표방 자체가 다음 포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건데 네. 지난 대선은 사실은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의 당선으로 예상한 사람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그 화두를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뺏기다 보니까 그 분패를 했는데 그걸 이제 문재인 대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아, 경제에 대한 그 얘기 없이 그 해법 없이 야당이 정권 찾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계속 문제는 경제라고 들고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해법도 그 있는 것 같아요. 포용적 성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 잘 안 하고요. 그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 파이가 커져야 뭐 민주화도 가능한데 포용적 성장을 민주당의 그 정책연구원이 계속 그 자료를 내놓는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표도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소득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를 그 일과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 앞서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많은 뭐 순방성과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정치 쇄신이라든가 여야의 협조를 그 많이 당부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내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또 김무성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그 치열한 각을 이루고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도요, 이제 말로만 구호로만 이렇게 경제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일 틀림없이 당부하게 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 관련 입법들 그것을 빨리 처리해주는 그런 협조 자세도 사실은 견지해야 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듣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정 지지율이 회복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떨어진 게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고 그 콘크리트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40% 전후 계속 그 몇 년간 왔다 갔다 한 지층이 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무슨 행정관이 뭐 수첩을 흘리고 뭐 이런 이상한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29%까지 굴욕의 모습을 봤는데 그 이후에 뭐 그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뭐 썩 잘했다기보다는 리포트 효과가 좀 있었어요, 확실히. 리포트 그 대사의 피습 때문에 그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 세력이 결집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40%가 넘었다고 하는데 야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세력이 스스로 그 또 보호하기 위한 결집이 된 게 아닌가. 제가 계속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최근의 득점을 얘기를 하는데 중도를 향한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또 선제적인 또 얘기, 또 경제, 문제는 경제다. 이런 걸로 해서 문재인 대표가 별 흠을 안 잡히고 여러 가지 착실하게 포인트를 쌓고 있기 때문에 여당 그 지지자들이 우리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로 나타난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뚜렷하게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올라갈지 말지는
청와대나 여당의 어떤 구체적인 그 콘텐츠로 아마 그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정수행평가가 잘한다가 42.8%까지 갔으니까 예. 과거 29.5%까지 생각하면 엄청 상승했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했던 일단 이병기 비서실장에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회의 순방 성과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순방 성과 플러스 순방 징크스가 있었는데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니퍼트 효과, 징크스가 오히려 니퍼트 효과로 이렇게 그 화돼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오히려 상승 효과 요인이 되면서 순방 성과뿐만이 아니라 순방을 갔다 와서 예. 가장 박근혜 대통령의 이 보수층 집토끼들도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 불통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오부 요인에서 설명하는 그다음에 또 여야 대표에서 삼자 회담을 하는 그러면서 다방면의 사람을 만나는 이 소통 행보가 예. 결국에 이 보수층 집토끼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 기대치를 줌으로써 이렇게 긍정평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이제 이렇게 보수가 좀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보이면 제 생각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아이콘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네.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무상급식은 사실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네. 그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점심값을 보조받는 게 좋은데 그 이미 그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밥 먹는 문제는 돈 있는 애나 없는 애나 다 같이 그 저 잘 모르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 먹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정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유권자들의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홍준표 지사의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 돈 없는 애들한테는 그 급식을 지원을 하고 또 밥만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그 교육에 대한 질도 그 보장을 해준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지금 전체적인 정서는 그래도 밥 먹는 문제는 있는 애나 없는 애나 그냥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걸로 그 홍준표 지사가 그 지지율로는 뭐 그 보답을 못 받는데 네. 저는 큰 정치인이라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지지율이 낮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대권의 꿈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이제 여권을 아끼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42%가 지금 넘어갔다는 걸로 청와대가 그 지금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약간의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는데 오늘 그 조사를 보면은 그 부적합 항목에 여전히 1번은 소통 미흡입니다. 네. 그 소통 미흡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지난번에 정무특보 세 사람 임명할 때도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한테 통보조차 안 했고 또 오늘도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에 비리척결 그 발표할 때도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당청 관계의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는 그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나중에 차곡차곡 그 또 지지율 그 반영 부분에 쌓이기 때문에 여전히 청와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예, 저도 그 홍준표 그 지사로 이렇게 보면은 네. 아직은 좀 그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반영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은 보수층이 직결을 하면 오히려 그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그런 보수층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결국에 그 홍준표 지사를 대권 후보 주자의 어떤 그 반열로 올려놓는 그런 그 지표상의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좀 홍준표 지사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율하고는 또 저는 다른 그 관계 변수를 보는 게 복지라는 걸 한 번 줬던 복지는요. 아무리 그게 옳고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빼가지고 처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하고 반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애들 그 초중학교에서의 밥 먹는 문제는 그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다 어울려가지고 네. 그 밥 먹는 게 좋겠다라는 게 선거에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씩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전 고문이 재보선에 관악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원장님? 저는 별로 본인이 그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새정치 야당의 텃밭인데 네. 좀 굉장히 그 무리라고 봅니다. 예, 출마 자체가. 출마 자체 예, 안 할 것이다. 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도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존경하는 언론인 선배이기도 하고 대정치인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타깝죠. 굉장히 젊은 정치인인데 마지막 꿈을 못 펼친 상태에서 원외에서 계속 그 머무르고 있는데 국민 모임이 생각보다 뜨는 것 같지도 않고 국민 모임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랄이 되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역할도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파트너였던 천정배 장관은 다른 길을 또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관악 얘기가 나오는데 전주 덕진에서 한번 편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시 관악을 노린다. 이거는 본인한테도 좀 모양새가 그렇고 그 정말로 정동영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그 조심스럽게 말리지 않을까. 관악에 가서 정동영 전 의원이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다 그 큰 방향에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문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